안녕하세요. 애솔입니다. 루미르 수요 예측 결과 긴 말 없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주항공 섹터거든요. 과연 컨택 이노스페이스의 잔혹사를 끊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우주산업은 위성과 발사체를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리는 업스트림 분야와 위성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가공해서 서비스를 창출하는 다운스트림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위성이 수집한 정보를 지상에서 수신할 수 있는 지상국을 설치하고 데이터를 가공했던 컨택은 다운스트림 쪽, 그리고 소형 발사체를 만드는 이노스페이스는 업스트림에 속했어요. 루미르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모두에 걸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분야는 지구 관측이 가능한 초고해상도, 초소형 인공위성과 관련된 부품을 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업스트림의 성격이 강한 거죠, 아직은. 그럼 업스트림 쪽부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회사는 0.3m 초고해상도의 초소형 SAR 위성인 루미르 X라는 걸 개발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해상도 영상의 구현이 가능하고 소형화, 경량화로 위성 무게 150kg 달성이 가능하면서 자체 개발한 초소형 SAR 장치를 탑재했다고 해요. 자, 여기서 SAR, 요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SAR은 전파를 사용해서 지표면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전파 센서 방식인 거고요. 빛을 이용하는 광학 센서가 야간에는 관측이 불가하고 구름이나 비가 있으면 투시가 불가능하면서 또 지구 전체의 25%만 취득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SAR을 활용을 하면 전천후, 주야간, 지구 관측이 다 가능하면서 지구 전체인 100% 전부 다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데이터도 훨씬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주야간, 전천후 관측이 가능한 SAR 위성은 전 세계 극소수의 플레이어들만이 존재하는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루미르가 끼어 있다는 거고요. 루미르도 루미르 X 항공 시험을 통해서 0.3m 초고해상도 SAR 영상 획득에 성공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만든 영상 자료 처리 장치가 있는데요. 관측 위성에 탑재된 SAR 센서로부터 출력되는 고해상도의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입력을 받아서 압축하고 저장하고 암호화, 부호화 처리를 거쳐서 지상으로 전송을 하는 임무 탑재체를 구성하는 핵심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100% 수입에 의존하던 장치였다고 하는데 첫째로 국산화를 달성을 했고요. 해외 제품 대비해서 압도적인 성능은 물론이고 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회사가 개발한 영상 자료 처리 장치는 차세대 중형위성인 1, 2, 4호 사업에 참여해서 납품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는 루미르의 OBC가 탑재가 됐더라고요. OBC는 탑재 컴퓨터라고 할 수 있고 지상국으로부터 명령을 수신해서 인공위성 내의 모든 전자장치 전체를 제어하면서 인공위성의 모든 상태 정보를 수집해서 지상국에 내려보내는 인공위성의 핵심 장치를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부 주도의 차세대 중형위성 1호부터 4호까지 개발하는 사업에 모두 참여를 했다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발 우주개발 위성사업 수주가 회사의 최대 매출원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2023년에는 차세대 중형위성 5호 사업에서 임무 탑재체 전체 과제를 모두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SAR 시스템 전체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차세대 중형위성 5호는 환경부의 수자원 관측 위성인데요. 수자원 조사, 하천 관리, 해양 환경 감시, 재난재해 대응을 하기 위한 위성입니다. 루미르가 레이더 부체계, 자료 전송 부체계 이 전체 개발을 담당해서 2025년 12월까지 체계 종합 수준의 사업 범위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이 5호는요, 우리가 100%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위성을 또 우리나라가 개발한 누리호 5차 발사체를 이용해서 발사된다라는 점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3년 누리호 3차가 발사됐을 당시에 거기다가 부탑재 위성인 큐브 위성 루미르 T1을 실었었어요. 그러면서 기업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간 기업이 큐브 위성을 성공한 사례로 루미르가 남습니다. 네, 업스트림 쪽은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운스트림 쪽은 아직은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초소형 SAR 위성인 루미르 X를 활용을 해서 위성 영상과 데이터 서비스 시장까지 진출을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루미르 X로 위성 군집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여러 개를 띄워서 위성 군집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여기에서 획득한 0.3m 초고해상도 영상을 활용해서 글로벌 지구 관측 영상이라든지 정보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이쪽은 민간이나 국방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클 수가 있으니까 성공을 한다면 확장성이 좀 클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인공위성 자세 제어 구동기 기술을 민수산업 분야에도 적용을 시켜서 선박 엔진 연료 제어 밸브용 솔레노이드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선박 엔진의 연료 공급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하고요. 세계 최초로 방폭 인증을 받고 세계 유일 미국의 특허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LCD 현대중공업에 독점 공급하고 있대요. 지금 선박 엔진 연료 제어 밸브에 대한 방폭 인증 의무화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루미르 또한 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자, 매출 비중을 보면 23년 기준으로 위성 제조 분야에서 77%, 민수장치 분야에서 23%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위성 서비스 분야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될 예정이라서 아직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입니다. 네, 넘어가서 실적 보시면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A와 BBB 등급을 획득하고 기술 특례 상장을 추진하고요. 근데 24년 반기 기준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컨택이나 이노스페이스는 수익성을 확보하기에 굉장히 머나먼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루미르는 민수장치 부문도 있고 해서 어쩌면은 수익성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간단히만 보시죠. 비교 기업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을 선정을 했고 24년 반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순이익으로 평균 PER은 28.35배를 산출했습니다. 26년 추정순이익을 20% 할인율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땡겨왔고요. 약 176억 원을 적용을 했네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자, 회사가 잡아놓은 26년 추정 매출 내역을 보시면 위성 제조 분야에서 매출액 515억 원을 해내고 위성 서비스 분야에서 196억 원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위성 제조 분야에서의 수주 잔고는 아직 빵이라는 거, 수주 잔고가 없다는 거, 그리고 위성 서비스 쪽은 아직 준비 단계라고 했잖아요. 미국 스페이스X 발사체에 실어서 날린다라고 계획만 하고 있지 아직 위성이 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 추정치의 근거가 너무나 부실하다. 오로지 예상에만 기댄 결과값이다. 라는 거. 그래서 고평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기에 할인율은 36.70%에서 21.36%를 적용을 했네요. 최종적으로 밴드는 16,500원에서 25,500원을 산출했습니다. 자, 미래 추정치 기반이라서 피어그룹과 밸류 비교는 의미가 없고요. 앞서서 상장한 컨택이나 이노스페이스하고 실적과 시가총액 정도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컨택의 24년 반기 순손실은 58억 원, 이노스페이스는 107억 원, 루미르는 5억 원입니다. 실적은 이들과 비교해서 수익성이 가장 괜찮기는 해요. 아직은 손실이지만. 그리고 10월 8일 기준 컨택의 시가총액은 1,648억 원, 이노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은 1,749억 원. 근데 루미르의 상단 기준 시가총액이 3,637억 원으로 두 종목 대비해서 너무 비싼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컨택 이노스페이스의 주가가 부진한 와중에 이런 밸류를 들고 나와버리면 반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게 수요 예측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경쟁률이 13.1대 1, 423개의 기관만이 참여했어요. 그러면 올해 들어서 가장 참여도가 낮았던 아이스크림 미디어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그 정도로 기관들도 컨택이나 이노스페이스에 또 당해서 그런지 완전히 소극적으로 이번에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자,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공모가 밴드가 16,500원에서 25,500원 제시됐는데 하단인 16,500원과 그 미만의 분포가 건수 기준으로 약 86%나 됐습니다. 거의 다 하단과 하단 미만으로 참여를 했다. 특히나 12,000원과 그 아래가 많았어요. 그래서 공모가는 하단보다 27% 낮은
12,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 첫 번째 하단 미만에 확정된 공모주예요. 근데 조금 이게 기다려왔던 순간이라서 차라리 이렇게 되면 반전을 기대할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확약은 단 한 개 기관만이 확약을 걸었고요. 건수 기준 0.24%, 수량 기준 0.14%밖에 안 됩니다. 의미가 없겠고요. 수요 예측 결과는 뭐 진짜 너무너무 안 좋았죠. 역대급으로. 그럼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 물량 자체를 좀 줄였어요. 원래는 300만 주였는데 240만 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장 예정 주식 수도 줄었고요. 공모가는 12,000원으로 또 할인돼서 확정이 되면서 공모 규모는 약 288억 원, 시가총액은 약 2,059억 원의 규모로 조금 작아진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고 환불까지 4일 걸리고요. 상장은 10월 21일, 신한 제14호 스펙하고 동시 상장 예정이고요. NH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증거금 6만 원 필요하겠고요. 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의 유통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상장 주식 총수의 28.55%에 해당하는 물량은 상장일에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20%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588억 원. 원래는 상단 기준 1,127억 원이나 됐는데 가격 할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500억 원대까지 줄었네요. 자, 기존 주주의 비중은 51% 정도, 딱 반 정도가 되는데요. 또 다행인 부분은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살펴보면 22년 이후에 실시된 건들은 발행가액이 12,259원이더라고요. 공모가 12,000원보다 오히려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상장일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장 당일이 아니더라도 요 VC들이 손실이 나면 안 되니까 요 가격 위로는 한번 올려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밖에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이 145만 주 가량 있는데요. 이 중에서 행사 기간이 도래했고 의무 보유가 안 잡혀 있는 수량은 4만 8천 주밖에 안 됩니다. 상장 주식 총수의 0.28%에 해당하는 수준이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경쟁률이 굉장히 낮고 올해 최초로 하단 미만에 확정이 됐고 확약은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요. 덕분에 공모 물량이 줄어들고 공모가가 할인이 들어가서 유통가는 금액이나 시가총액이 좀 낮아졌습니다. 자, 유통가는 금액이 500억 원대까지 내려왔잖아요. 500억 원대의 종목들도 수급에 따라서 상장일의 성과가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고가 기준 손실은 잘 안 나는 사이즈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수요 예측이 안 좋았던 뱅크베어 글로벌이 시초가 약간 마이너스로 출발하긴 했는데 그래도 수익 구간은 나봤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컨택이나 이노스페이스에 대비해서 루미르는 수익성이 조금 좋은데요. 또 정정신고서를 통해서 확인한 9월 가결산 실적은 당기순이익 3,800만 원을 달성하기도 했더라고요. 순이익. 9월까지의 매출은 119억 원, 영업손실 5억 원, 당기순 손실 6.5억 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런 수익성까지도 고려를 할 때 루미르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2,059억 원은 이노스페이스나 컨택에 비해서 조금 적정한 수준으로 느껴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실적을 감안해서 보면. 그래서 이거를 과연 청약에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 조금 아리송하실 것 같은데 긍정 요인과 위험 요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참고해서 판단에 도움을 받으시면 될 듯해요. 긍정은 공모가 하단 미만에 확정되고 공모 물량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시가총액과 유통가능 금액이 많이 낮아졌다는 거. 유통가능 금액 500억 원대에서는 손실은 그래도 잘 안 났다는 거.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컨택과 이노스페이스와 비교 시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다소 무난하게 느껴지는 수준이라는 거. 그리고 22년 이후에 실시한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공모가보다 오히려 높다라는 부분. 이 정도가 어쩌면 반전의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위험 요인은 누가 봐도 너무 안 좋은 수요 예측 결과, 그리고 올해 첫 하단 미만이라는 거, 또 컨택과 이노스페이스의 상장 후 주가 부진에 따라서 아예 이 우주항공 종목, 섹터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아예 말라버렸을 가능성, 그리고 신한 제14호 스펙과 동시 상장이라는 거. 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참여 쪽으로 마음이 가기는 하는데 풀청약을 한다라기보다는 적당히 베팅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서 공모가가 하단 미만에 확정이 됐던 공모주들을 쭉 찾아봤는데요. 뭐 에이텀, 큐로셀, SLS바이오, 오픈롤, 프로테움텍 이런 엄청 과거의 추억의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상장일의 고가 기준으로 수익 구간이 나왔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네, 하단 미만에 확정이 되면 좀 할인이 그래도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는 듯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 또 수급 상황은 늘 다르고 참고만 하세요. 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겠습니다. NH에 75만 주가 배정됐고요. 균등 물량은 37만 5천 주가 되겠죠. 일반 등급 기준 2만 5천 주까지 청약 가능하고 증거금으로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 6만 원 말씀드렸고요. 이런 종목들은 뭐 균등이라든지 경쟁률 예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1일차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한글날 또 공휴일이죠. 푹 쉬시고 저는 금요일에 경쟁률 라이브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